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고난의 행군입니다. 1990년대 북한 전역을 그야말로 폐허로 만든 끔찍한 대기근. 그런데 이 참혹한 현실을 감추기 위해 북한 정권이 내세운 선전구호가 바로 고난의 행군이었죠.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비극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북한의 차기 지도자였던 김정일이 한 말입니다. 조선 없는 지구는 의미가 없다. 이 한마디에 당시 정권이 사람들의 목숨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 속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럼 고난의 행군이란 게 대체 뭐였을까요? 이게 무슨 영웅적인 투쟁 같은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김일성의 학일 정신을 본받자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실체는요? 그냥 끔찍한 재앙,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대기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수준입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무려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일부 추산이니까요.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나라 전체가 순식간에 이런 굶주림의 나락으로 떨어진 걸까요? 그 시작은요, 놀랍게도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터진 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사회주의권이 와르르 무너진 게 북한에겐 정말 직격탄이었던 거죠. 김일성 자신이 따라하던 루마니아의 태양 차우셰스크가 민중 봉기로 처형당하는 걸 지켜봐야 했고요. 곧 이어 소련이랑 동유럽 전체가 무너지면서 북한의 경제를 먹여 살리던 말 그대로 생명줄이었던 무상 원조가 하루아침에 그냥 뚝 끊겨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외부에서 거대한 충격이 오니까 이게 곧바로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내부 시스템, 그러니까 인민들을 먹여 살리던 바로 그 배급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당시 북한 사회를 이해하려면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식량을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했어요. 개인이 쌀 한 톨이라도 사고 파는 건 그냥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존이 오직 국가가 나눠주는 배급에만 달려 있었던 거죠. 상상해보세요. 그 시스템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붕괴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에요. 마치 죽음이 서서히 번져나가듯이 나라의 가장자리, 외곽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중심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이고 또 가장 모순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식량을 생산하는 그 곡창지대의 농민들조차 자기가 직접 지은 쌀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고 국가 배급만 기다리다가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배급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리자 나라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는요, 당시를 살아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 끔찍했던 현실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 관리가 기차역에서 본 광경에 대한 증언이 있는데요. 역에 갔더니 굶어 죽은 시체들이 그냥 여기저기 널려 있더래요. 근데 더 끔찍한 건 그 시신들의 옷과 신발이 전부 벗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굶주림에 내몰린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것까지 가져간 거죠. 사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한 지방관리가 중앙에 보낸 절박한 보고 내용을 보면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더 와닿습니다. 구장군이라는 곳에서는 한 달에 1,000명이 죽어나가는데 장례치를 손수레가 없어서 부서진 문짝으로 시신을 옮기려 해도 그 줄이 너무 길어서 차례를 기다릴 수도 없는 지경이다. 정말 상상이 안 되죠. 심지어 정권의 심장부라는 평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한 끼에 옥수수 7알로 버텼다고 하고요. 식량이 다 떨어지자 늙은 부모를 방에 가두어서 굶겨 죽이는 그런 참혹한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걸 견디다 못한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비일비재했고요. 자료에는 굶주림이 인간을 어떻게 최후의 선, 그 금기마저 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가장 끔찍한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양에서 인육을 먹은 혐의로 10명이 공개 총살을 당했고 온 가족이 굶어 죽은 뒤 혼자 남은 남성이 집에 찾아온 친척을 살해해서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수백만 명이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바로 그 시각에 북한의 엘리트 계층은 이 끔찍한 현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도 이런 차이가 없죠. 일반 주민들은 옥수수알 몇 개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때 지배계층은 선물관이라는 특별 공급소에서 풍족하고 기름진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었던 겁니다. 핵심 권력층이었던 중앙당 간부 약 15,000명과 그 가족들은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지옥 같은 상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배고픔이 뭔지조차 몰랐다고 해요. 이게 그냥 특별 대우를 받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보위부 같은 권력기관의 간부들은요, 아예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농장에 직접 트럭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굶주리는 인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식량을 대놓고 가로채서 자기들 창고를 채운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향합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에서 북한의 지도부는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기근이 한창이던 1994년, 아주 잠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듯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부풀었죠. 하지만 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그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물려받은 아들 김정일이 회담을 취소해버리면서 그 희망의 불씨는 순식간에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시죠. 수백만 명의 자기 인민이 굶어 죽어가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내린 최우선 과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식량도, 경제개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수입한 수백만 달러짜리 첨단 기계였어요. 근데 이 기계들이 그냥 공장에서 쓰는 평범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핵 원심 분리기처럼 아주 정밀한 첨단 무기 부품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특수 장비였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끔찍한 비극이 오늘날의 북한에 만든 아주 중요하고도 모순적인 두 가지 유산을 남겼다는 거예요. 첫째는 국가가 더는 나를 먹여 살려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생적인 시장, 바로 장마당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민의 목숨보다 무기 개발을 우선시하며 굳어진 선군이라는 국가 전략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자기 인민을 먹여 살릴 능력은 잃어버렸지만 전 세계를 위협할 핵폭탄을 만들 능력은 갖게 된 국가. 과연 그 국가는 진정으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걸까요? 그리고 그 나라는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